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지난달 이후 목포 원도심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논란의 진실 공방 속에 근대 역사 문화의 보고로 원도심 일원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논란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선 상태지만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의 가치와 재건축, 재개발 방향으로 논의의 중점이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일요 포커스에서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역사의 타임캡슐로 불리는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의 보존과 개발, 그리고 재건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이신 김지민 목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재생건축의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충미 건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이게 이제 근대 유산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목포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대 유산에 대한 관심, 그 이후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지민 교수께서 간단히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이번 목포에서 벌어진 그 근대 논란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 그 시민을 떠나서 아마 전 국민에게 그 근대라는 개념과 그 용어를 깊이 심어준 그 대단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대는 그 전통 내지는 그 봉건 사회 이후에 나타난 우리와 아주 가까운 시대이거든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대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가령 서울의 서울역이라든가 그 명동 성당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근대 건축입니다만은 아마 일반인들은 현대 건축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가 그 근대라는 용어가 아마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이 안 됐고 그거네. 특히 그 건축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근대 건축과 그 현대 건축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대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낡았다라는 의미의 오래됐다, 낡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근대 건축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은 이 현지의 근대 건축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개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손혜원 의원 논란 속에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사실 이 근대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우리가 중요한 시기도 불구하고 참 공교롭게도 그게 우리 일제 식민지 시하고 맞물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 보게 되면은 거의 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근대는 이꼬로 뭐 일제 잔재 그런 어떤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보존보다는 회철 그런 어떤 개념이 앞섰던 것이죠. 청산해야 될 역사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시각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지난 과거를 갖다가 이제 돌아보는 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근데 이 건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과 장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서 뭐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사 청산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 건축도 많이 회철되고 없어진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충미 건축사께서는 지금 이 실제적으로 이 건축업에 종사를 하시는 실무가 입장에서 이번 손혜원 의원 투기 논란으로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셨습니까? 사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었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근대 유산 건축을 다시 재생하고 복원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관심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생각했을 때 그냥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올려야지만 개발이다. 그런 불도저식 개발만 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 것들을 잘 살려서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큰 의미로 봤을 때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이렇게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근대의 개념이 상당히 이 우리 주변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다가왔다는 이 두 분의 평가를 전제로 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반적인 이 그 문화재 관련 건축학계에서는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 목포의 근대 유산 네. 주로 이제 건축이 많은데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인식과 가치는 거의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목포는 그 국내의 다른 도시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근대가 거의 50년이 빨랐던 그 일본의 그 고베시보다 사실 네. 그 우수한 건축물이 더 목포에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근대 건축의 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포가. 아마 그 타임킬처럼 그 100여 년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된 곳이 사실 목포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농촌도 아니고 뭐 이런 산촌도 아닌 도시에서 이렇게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옛 모습으로 간직된 도시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 사실 그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존을 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이 공간이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건축물은 낡아지고 생활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불편하다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이제 아파트 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으로 빚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버려진 공간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도시 형태에서도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목포의 원도심 지역, 그러니까 근대 역사문화공간 지역에서 이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대 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많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개수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시에서 의뢰 맡아가지고 이번에 지정됐던 그 공간 말고 네. 전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전수를. 네네. 공간적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뭐 거의 그 일제 강점기 때 목포시를 이루었던 도시 다 되겠죠. 예. 뭐 북교동이라든가 뭐 양동 지역까지. 예. 그런데 그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무려 한 500곳 정도를 그 자산으로 제가 발굴했는데요. 네. 이제 뭐 개수도 중요하지만은 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그래서 어떤 부분의 다양성이죠? 거기에는 뭐 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상업이라든가 뭐 교육, 뭐 종교, 또 산업시설. 예. 특히 일제 강점기 때 목포가 아주 그 산업 항구로서 번창했던 네. 그런 창고라든가 예. 특히 뭐 이미 잘 알렸겠지만은 그 조선내화 그 공장 같은 것은 이건 대단한 산업시설이거든요. 산업시설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지정돼 있던 그 공간 외의 곳에도 네. 다양한 어떤 방금 얘기했듯이 그 산업시설이라든가 또 교육, 뭐 종교, 심지어는 그 근대 한옥들이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도시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용당동이라든가 이런 삼호광장까지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번 그 자산을 발굴했다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500곳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500곳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다양성에 있어서도 그 500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지금 목포가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게 군산 영주하고 같이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군산 영주의 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다양성 부분에서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곳은 이번에 제가 그럼 간략하게 세 곳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물론 이번에 그 문화재청에서 그동안의 그 근대 건축은 이 개별적인 그 점 단위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그 획기적으로 그 문화재 지정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꾼 정책을 내놓은 것이 이번에 점 단위가 아니라 그 면 단위의 문화재 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면 단위 지정이 성격은 같습니다. 세 도시가. 그렇지만은
군산은 그 명칭이 이렇습니다. 예. 군산 근대 항만 역사 문화공간입니다. 근대 항만 역사문화공간. 예. 예. 자, 초점은 뭐냐면요. 주로 여기는 이 항만 시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 뜬다리라든가 네. 또는 호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어떤 그 축대 부분 네.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해서 한 5건 정도가 그 구역 내에서 지정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 목포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이. 그러니까 항만 시설 위주입니다. 네. 그리고 영주는 명칭이 영주 근대 역사 문화 거리입니다. 문화거리요. 예, 네. 거리로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사실 영주라는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그 불교 네. 거기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부적사가 유명한 사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는 그 불교 어떤 유교적인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영주가 됐던 것은 그 영동선 내지는 철도의 중앙선의 중심이었죠. 네. 종착역입니다. 네네. 막 그런 의미에서 그 철도 관사라든가 예. 그 주변 지역을 지정했던 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목포 같은 경우는 명칭이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목포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아주 그 도시 계획적으로 그 가로망이라든가 아마 그 당시에 도로를 갖다가 8m, 10m, 12m 아주 근대적인 도시 계획적인 도로망이 갖춰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됐고요. 바로 도로망을 이번에, 이 계획 도시로 완전히 설계를 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포가. 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됐던 그 공간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공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예. 특히 그 공간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당시 생활했던 뭐 가게라든가 뭐 작은 뭐 교회라든가 어떤 유통시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주로 활동했던. 예. 물론 거기에는 뭐 일본인도 살았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그 엘리트 건축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삶이 녹아 있는 그런 거리와 이 건축물을 이번에 그 문화재의 범주로 끌어들인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세 곳은 어떤 그 출발이라든가 현재 모습들이 좀 다르지요. 상황이라든가 현재 보존돼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향점 자체까지도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네네. 거기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야말로 공간으로서의 복합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목포가 유일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 문화재청의 자료인데요. 이게 본래 이 사업이 5년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총액은 나와 있지만은 1차 년도를 보면은 군산이 예산이 1년에 10억 5천만 원이고요. 예. 영주는 9억입니다. 예. 반면에 우리 목포는 거의 두 도시의 10배 가까운 110억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사실 올해죠. 예. 19년도부터 아마 이런 재생 사업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어서 이제 논란의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근대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된 부분들을 매입을 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이제 특혜냐 아니냐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 문화유산하고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는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보존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보존해야 될 건축물과 그다음에 보존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지금 거점이 될 만한 곳이 15곳이 지정이 됐고 그 네. 부분은 이제 지금 먼저 우선 매입하고 그 이후 그 주변을 또 매입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대부분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 목포에서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존해야 될 가치 어떤 부분에 이 초점을 두고 선정이 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나요?
둬야 할까요, 지자체가?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예산에 거의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게 이번에 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 문화재 매입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매입을 않고 그 현 주민, 예. 그 소유주가 소유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 재생을 해서 뭐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이제 활용하는 것도 뭐 결국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소유주와 이제 소통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어떤 그 이 재생 전문가가 아마 거기에 이제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활용이라든가 뭐 사후 관리까지 그걸 일일이 이렇게 이제 점검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크게 위험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충미 건축사께서는 이제 재생 건축 분야를 지금 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도시 재생에 있어가지고 이 재생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재생 건축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언어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재생 건축이란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재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네.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하는 거, 예. 상실되거나 손상된 생물체의 한 부분에 새로운 조직이 생겨 다시 자라나는 것 또는 그런 현상, 이런 걸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적용을 하다 보면 일단 노후화돼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물이나 도시가 있는데 그 건물을 옛날의 기능을 다시 복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진짜 지금 현재 실생활에 맞게 새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해주는 거, 그런 거를 재생 건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어떤 이유로든지 활발했던 그런 도시가 노후화되고 낙후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 찾지 않은 도시가 되었을 때 그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뭔가 여러 가지 뭐 기획이든 계획이든 그리고 자금을 투여해서 새롭게 도시가 활력 있는 도시로 이렇게 복원시켜주는 거, 재생시켜주는 거, 그런 거를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목포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처음에 논의해봤듯이 500곳 이상의 근대 유산들이 있고 그 네네네. 인근에 더 많은 주택들이 그 포진에 있을 텐데 네. 문제는 그 안에 전부 사람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거주하고 네. 계시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재생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시축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재생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경제성 부분에서는 좀 적게 드나요? 어떻습니까? 가장 크게 범할 수 있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일반적인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겠다, 재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 기존 골조가 있기 때문에 마감만 바꾸면 된다, 뭐 창호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신축이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다면 재생을 하면 한 50 정도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신 거고,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 특히 이렇게 근대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지부터 진단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단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골조를 그대로 세워놓기 위해서 그거를 보강해서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강해주는 비용, 그리고 창호 교체를 다 하고 비가 새지 않도록 그 지붕 공사를 또 해주고, 그리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단열도 넣어주고 하다 보면 거의 80, 90,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거의 문화재급으로 복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100 이상의 그 공사비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코 저렴하게 해보려고 경제적인 접근으로 재생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김지미 교수님, 그 방금 그 근대 문화유산을 우리가 문화재라고 칭할 때 보면 그 당시에 공사를 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꼼꼼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이 꼼꼼하게 공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전문 기술자들, 석공들이라든가 뭐 이 안에 목공들 이런 부분들 인적 자원이 거의 소멸돼가는 시점에서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방금 이충미 건축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재생건축이라든가 이 문화재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대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형국이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정도로 지금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내지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아주 시성 있는 발언이신데요. 네. 그게 물론 그 당시에 뭐 100년 전에 그 집을 지을 때는 분명히 그 시대에 맞는 그 재료라든가 또 그 시대에 맞는 환경에 맞게끔 뭐 단열이라든가 네.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금에서 그 당시에 전 집을 새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재료라든가 그 시공 방법 같은 것도 그 당시의 것을 이렇게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근대 건축도 그 재생이지만은 이것은 그 문화재 보수 접근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방금 이충미 건축사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재급으로 복원하려면 신축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재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인식이 이렇게 뭐 큰 사찰이라든가 궁궐 뭐 거대한 그 목수들이 들어와서 네. 어떤 전통적인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근대 문화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그 재생이 지금 뭐 비단 목포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맞는 그 재료라든가 예를 들어 벽돌이면 벽돌, 또 목재면 목재, 뭐 창호면 창호, 이제 그런 어떤 그 재생에 필요한 그 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걸 일일이 아까 제가 그 문화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를 다루는 정신, 그런 장인 정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접근을 하고 예.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라든가 기술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 재생을 할 수 있는 이 자재의 그 산업화가 갖춰야 되는데 제가 뭐 이 정부에다가 꼭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런 것을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덧붙여서 이제 그런 기술자도 지역별로 뭐 교육 내지는 해서 이제 해야 되지. 또 일반 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수업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그렇습니다.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좀 한번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충미 건축사님 지금 그 근대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생건축을 좀 많이 방금도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50년이 넘으면 문화재로서의 가치 신청할 수 있는 대부분 그 자격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50년이 넘으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문화재급으로 이렇게 이 지자체라든가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을 공동체의 어떤 소중한 부분들, 지역 공동체의 어떤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것이란 말입니다. 건축사님께서 지금 해보셨던 그 재생건축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요. 어떤 부분들에 지금 뭐 공사를 할 때 내지는 문화재적인 가치를 복원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사례 소개하기 전에 그 네. 문화재에 대해서 사실 그 문화재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지정 문화재도 있고 등록 문화재도 문화재. 있고 그래서 그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조차도 문화재로 지정을 했을 때 그거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 비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보다 더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 주민들이 그걸 고칠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 보존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불할 네, 네.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것도 네. 계산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일반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의 살고 있는 집이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와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마음대로 뜯고 고치고 싶은 살다 보면 그런 게 분명히 생기니까 쉽지 않죠. 네네 네. 그런 게 생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고칠 수 없고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번거로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일들이 좀 이렇게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분명히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지금 담양에 진행하고 있는 세 개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세 개의 사례는 다 문화재는 아닙니다. 네. 사실 문화재는 아니고 근대 문화유산, 그러니까 근대에 지어졌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문화재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들이긴 하지만 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사례를 보여드릴 것 이제 해동주조장이라는 담양의 옛날에 술 공장 단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조도 하고 제조도 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 관리사들도 있고 그런 되게 오래된 건물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주조를 하지 않게 되다 보니 예. 폐산업시설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폐산업시설이 돼가지고 담양읍 중심 공간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이렇게 굉장히 큰 범위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노후화돼서 더 이상 쓰지 못하니까 네. 약간 낙후되어 버리는 거죠. 그 그 주변들이. 일대가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담양에서 이 공간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네. 이 주조장을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재생을 시키겠다라는 취지하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컨텐츠부터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어떤 컨텐츠를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것부터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전시 공간만 넣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더 재방문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상업시설이 그렇게 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상업시설과 문화공간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해동 문화 그 단지를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놓고 진행을 했고요. 네. 예산이 없다 보니 이거를 싼 가격에 무리해서 다 하시려고 하지 않고 단계별로 이번에는 여기까지 그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 하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1단계 공사가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지금 또 설계 중에 있고 3단계는 아직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예전에 관사로 쓰던 건물이 이제 담양 군수 네, 관사죠. 네네, 다 담양군 프로젝트인데요. 관사로 쓰던 건물이 이제 주택 건물이었는데 네. 갔을 때 굉장히 운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물론 컨텐츠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런 이 변경 네, 전에 네, 네. 그린 저런 정도죠. 주택, 예, 기존의 네. 주택 건물을 예. 이제 여기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어. 주민들이 썼을 때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부터 예. 이렇게 고민을 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고요. 네. 저기는 이제 주택이었고 갔을 때 가옥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서 예. 인문학 가옥이라고 이제 담양에 어떻게 좀 브랜드와 이미지가 맞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어서 주로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죠. 네. 인문학 가옥이라고 네, 표현합니다. 네. 저기 안에서 네. 인문학 그 강의도 하고 네. 인문학 토크도 하고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인문학을 주제로 한 어떤 여러 가지 공간들을 방이 많잖아요. 옛날 네. 주택이.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을 했고 이거는 이 외관을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타일이 붙어있던 건물이다 보니 이렇게 누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 그 방수 공사만 하고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내부만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그런 재생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재생 사례를 건축물을 재생 건축을 하시면서 네네. 지금 현재는 그 담양군의 의뢰를 받아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을 텐데요. 네네. 주민들의 참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세 번째 준비해온 네. 천변리 정미소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정미소 건물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천변리의 기존의 정미소, 예전에 정미소 공간이 사실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쌀을 가져가고 떡도 만들고 네. 그런 공간인데 그 마을의 중심에 있는 정미소 공간을 담양군에서 그것도 일단 사들여서 네. 재생을 하는데 이 공간을 주민들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네. 뭐 다방을 썼으면 좋겠다, 문화공간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그 다방, 차 마시는 공간과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그거를
지금 뭐 겉에 있는 외벽이나 안에 있던 그런 저런 장비들을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유지를 한 채 그 틀은 유지하고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 안만 지금 하는 아닙니다. 건가요? 이거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구조가 다 예. 노후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진 상태라서 벽 예. 두 개의 면만 남기고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 두 개의 벽만 남기고 안쪽은 다 철거를 하고 네.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개의 벽을 살리기 위해서. 예. 남들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거를 왜 재생을 하지? 저런 걸 왜 그대로 두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새로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이색적인 공간, 아 옛날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이런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정미기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한 채 여기가 옛날에 정미소였다 그런 의미로 정미다방이라는 명칭을 주고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뭐 떡도 여기서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는 네. 빈 공간이지만 활용 용도가 정해진 건 아니군요. 일단 예. 카페라는 활용 용도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네.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이거를 예. 운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그 재생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용도를 찾아서 가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 하고 있었 그 건물이 갖고 있던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재생을 시켜야지 스토리텔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장, 뭐 광주에 있는 송정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었던 공간이 이제 더 이상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현재 뭐 트렌디한 그런 그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네. 그런 인테리어를 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 송정역 시장이라는 걸 그대로 유지한 채 재생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여기가 어떤 공간이었는데 전혀 새로운 네, 컨셉이 네.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스토리도 부여를 하면서 네. 그 기능을 지금 현재적 시각에 맞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건축에서 방금 이충미 건축사께서 말씀하신 그 스토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 같아요.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거든요. 예. 아마 그 역사와 그 문화가 그 재생의 그 주체가 돼야 됩니다. 예. 크게 보면은 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참여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주민들이라는 것은 그 특정 공간, 그 장소에서 또 자기 집에서도 네. 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그 마을이라든가 그 동네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주체는 이거 주민이 되고 네. 물론 주민들이 뭐 건축가도 아니고 예술가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건축사라든가 또 전문 어떤 그 또 관도 참여해야 되겠죠. 예. 참여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본래의 기능을 이렇게 좀 살리면서 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은 뭐 도시의 어떤 그 흐름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목포 같은 경우는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척 건물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 사진만 전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사실 너무 아까운 공간이죠. 이제 그 건물 자체가 과거에 어떤 건물이냐면은 정말 우리 농민들을 어떤 수탈 네. 하는 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예를 들어서 뭐 일제 뭐 수탈 박물관으로 쓴다든가 어떤 좀 특정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꾸미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거 있다면은 지금 그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그 구 호남령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우리 민족이 아주 그 세웠던 그 순수한 민족자본은행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 오피스를 쓰고 있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이런 공간은 예를 들어서 뭐 금융박물관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때 그 한국인들의 어떤 그 경제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으로 꾸미게 되면은
상당히 그 건물이 취소 맞게끔 생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목포 근대문화역사 공간 논란 이전에 지금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이 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었던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논란에서도 손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살아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를 굉장히 해왔는데 지금 재생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건축물에 대한 스토리를 강조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그 주민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재생 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유도가 되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근대문화 역사 문화공간 사업은 아니지만 일부 요즘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그런 지자체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 주민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피곤하다. 자꾸 불러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불러낸다라는 자꾸 표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네. 재생에 이 마을을 정비를 해야 되고 뭐 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요즘 재생 대학이며 뭐며 이런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니까 네. 자꾸 이제 관이 주도로 주민들을 자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너무 귀찮다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과도하게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피로도가 쌓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난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자꾸 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삶의 거주 환경에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나 관광지에서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거는 그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 되는데 작은 마을 단위까지 내가 살고 있는 공간까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배려를 해서 이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도 네. 그걸 잘 리모델링을 할 때 프로그램 자체를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저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그런 걸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그 준비한 시간이 다 끝나서요.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재원 형태랄 할까요? 그런 부분들의 맺은 말로 한 번씩 전해 주시고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민 교수님께서 먼저 제가 말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아마 인천이나 군산보다 한 10년 늦게 처벌했지만은 오히려 그게 더 다행일 수가 있습니다. 시나 정부에서는 우리가 5년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재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자금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느림으로 가야 됩니다. 느리게. 느리게. 예. 절대 빨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좀 보유수기식, 그러니까 성과 위주식으로 해서 정책은 꼭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축사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포가 소위 그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그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이런 게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왔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급급하게 해서 그 예산을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큰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으로 어떤 목포만이 갖고 있는 걸 잘 발견을 해서 그걸 그대로 잘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좀 성공적으로 목포가 근대의 대표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두 분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인 고 문병란 선생은 목포라는 시를 통해 동백꽃처럼 타오르다 슬프게 시들어버리는 곳이라는 시구로 남도의 항구 목포를 통렬하게 묘사했습니다. 유달선 자락에서 선창 사이 목포항 계양의 역사가 남아있는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개발과 재건축, 보존 방향은
지금부터 시민적 합의가 시작돼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역사의 타임캡슐로 불리는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골목과 건축물, 낡은 일본식 목조 가옥 속에서도 사람은 살고 있고 느슨하거나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서 도시재생은 시작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